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려했던 세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당사국들이 맞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세 전쟁을 예고했는데요. 수출과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남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의 관세 폭탄 소식 듣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전부터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 결국 대규모 관세 전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또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다 10%의 추가 관세를 더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게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협상용이 아니며 양보를 바라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No, we're not looking for a concession, and we'll just see what happens. 추가로 관세를 물릴 품목도 예고했습니다. 당장 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 것 외에도 앞으로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반도체 등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와 가스에는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거라며 전면적인 관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단기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ariffs don't cause inflation; they cause success. Cause big success. So we're going to have great success. There could be some temporary, short-term disruption. 상대국들은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뒀다고 밝혔고 캐나다도 즉각 대응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We're ready with a response, a purposeful, forceful, but reasonable, immediate response. It's not what we want, but if he moves forward, we will also act.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시점과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럽연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당장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경쟁 상대인 중국, 그리고 EU에도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국발 통상 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그럼 경제팀 장슬기 기자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미국이 당장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직접은 아니어도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우리 기업 이미 수백 개가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아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연간 25만 대가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중 60%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수출 연가전 일부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캐나다에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LG 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생산한 물품은 지금까지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거의 붙지 않거나 관세가 아주 조금 붙었는데 갑자기 2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원가 충격, 원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관세 혜택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황당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현재 진출한 기업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직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면서도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멕시코나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다각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중국에도 관세를 매기기로 했어요. 네네. 이게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타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우리 기업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혹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게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덜 팔리게 되면 결국 주변 다른 시장에 더 싼 값으로 더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고 결국은 이게 우리 기업의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 대중 수출품의 80%가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같은 중간재인데요. 만약 중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도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이런 미국의 높은 관세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향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는 명분 중 하나가 바로 무역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게 또 반도체나 철강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현재 우리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죠. 당장 일본만 해도 다음 주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 관세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와중에 미국 백악관이 한국인 불법 체류자의 체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공언해왔죠. 범죄자이긴 하지만 한국인도 단속 대상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서류가 미비한 교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인,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과테말라인과 함께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정례 브리핑은 물론 백악관 온라인 계정에도 이 사실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시작된 이후 한국인 체포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또 하루 최대 1,000명씩 체포되고 있는 와중에 백악관이 한국인을 골라 체포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Our message is simple. If you are a criminal, illegal alien, you will be arrested and deported. 불법 체류자 단속은 남부 국경부터 북부 시카고까지 본토는 물론 하와이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범죄 전력자에 초점을 맞춘 표적 단속일 뿐 무차별적인 이민자 청소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We arrested the bad guy. So this operation right now is concentrated on public safety threats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throughout the country. 하지만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이들도 체포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트럼프가 단속 실적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아이스가 단속 현장에 할당량까지 정해줬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자 실적에 쫓긴 현장 요원들이 무분별한 단속을 벌이는 건 아닌지 이른바 서류 미비 이민자 사회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전화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해요.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고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소낙비를 피하자.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1,100만 명, 이 중 한국인은 1%, 약 1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이어서 내란 사태 속보입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서버 탈취를 담당했던 연영전 방첩사령관의 측근 2명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고 선관위에 난입했던 것이 내란죄 입증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계엄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간 간부급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계엄 당시 방첩사 활동에 있어 중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 정성우 전 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두 사안 모두 검찰이 내란죄 입증에 있어 핵심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가담 정도가 작지 않다고 본 겁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계엄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관들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삼단봉, 수갑, 포승줄 등을 준비시킨 혐의도 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정 전 처장은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무탄 총과 가스총도 가져가라고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다만 이들은 국회에서 체포하라는 워딩은 쓰지 않았다. 출발은 하되 선관위 진입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적극 관여 의혹은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역 장군 중 사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삼성 장군인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사령관급 지휘관들만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단장은 준장, 정 전 처장은 준장 진급 예정자입니다. 수사 대상이 사령관급에서 군 중간 간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일부 영관급 장교들도 피의자로 전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최근 서로를 향해 수위 높은 비난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만 4개의 윤 대통령 지지단체가 각각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고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차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여의도와 부산에도 대규모 인파가 도로를 채웠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인데 최근에는 이른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화문파, 여의도파, 구치소파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지만 극우 세력 사이 갈등이 커지며 한 곳에 모여 집회를 열지 않고 각자 집회를 연 겁니다. 손현무 목사님 잘 들어. 애국운동에 대해서 날 따라오려면 앞으로 10년 공부해도 나를 못 따라와. 나는 3번 깜빵 갔다 온 사람이야. 극우 세력의 갈등은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한 것과 서부지법 난동에 책임을 두고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두들겨 패고 막 경찰을 두들겨 패고 막 창문 두들겨 깨고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요. 또한 극우 유튜버들 간 원색적인 비난도 서로를 배척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코인팔이입니다. 네, 나 코인팔인데 본인 계좌 내리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코인팔이라고 하는데. 핫도그 내려. 앞서 여의도 집회에 나온 전환길 씨도 특정 유튜버들 앞에선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해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에서 광화문파에 의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전환길 쌤 인사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보실 분들 옆으로 가서 행사장 밖으로 나가요. 주차장으로 가. 주차장으로 나가시라고. 오늘 신남성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같은 날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에서만 각기 다른 4곳에서 열렸습니다. MBC 뉴스 차은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모레 결정합니다.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헌재는 임시체제 넉 달 만에 9명 완전체가 되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최 권한대행의 선별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선 변론에서 여야 합의는 관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오래된 즉시 관행이 여 한 명, 야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여야 합의란 말은 없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국회목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형식적 임명권이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 최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은 이유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넉 달 만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면 헌재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경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탄핵 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월인 석보와 말모이 원고 같은 보물을 비롯해 한글 자료가 9만 점 가까이 보관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휴관 중이라 관람객 인명 피해나 문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도중 소방관이 다쳤습니다. 제주 바다에선 모두 15명이 탄 어선 2척이 좌초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박물관 건물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시꺼먼 연기는 길 건너 아파트까지 뒤덮습니다. 연기에 휩싸여서 고층 아파트는 잘 안 보일 정도였고요. 창문을 열었을 적에 매캐한 냄새 때문에 좀 참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3층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휴관 중이라 관람객은 없었지만 내부 공사 중이던 작업자 6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다만 소방대원 1명이 진화 과정에서 작업용 발판을 밟았다가 2m 아래로 추락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낙하물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외선 카메라 동원해가지고 화염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면서 지금 공사 중에 스프링클러는 중지한 걸로. 화재 당시 박물관엔 월인 석보와 말모이 원고 등 보물 9건을 비롯해 한글 관련 문헌 자료 8만 9천여 점이 있었지만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한글박물관은 지난해 10월 증축 공사로 문을 닫아 문화재들은 1층 수장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3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 어선 한 척이 반쯤 뒤집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시 구자읍 토끼섬 인근 바다에서 각각 선원 7명과 8명을 태운 어선 2척이 갯바위에 자초됐습니다. 해경은 승선원 15명 가운데 1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50대 한국인 선장과 4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 등 2명은 숨졌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풍랑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파도가 높게 일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불과 이틀 전 67명 전원 사망한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미국에서 이번에는 소형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락 지점이 대형 쇼핑몰 근처여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붙은 물체가 빠른 속도로 추락하더니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채 폭발합니다. 현지 시간 1월 31일 오후 6시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번화가에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헬기 충돌로 67명 승객 전원이 숨진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환자 이송용 항공기로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을 출발해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0초 후 상공 487m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See, the plane is getting lower and lower and lower. It nipped the house. When it nipped the house, it hit a couple cars. Boom! 추락 당시 항공기에는 어린이 환자 1명과 다른 승객 1명,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추락 지점은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루즈벨트 몰 인근으로 일대에는 상점과 음식점, 주택 등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상자 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차량으로도 잔해들이 떨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We have no reports on the number of fatalities. Several dwellings and vehicles were impacted. 현지 언론들은 멕시코 국적의 어린이 환자가 필라델피아 슈리나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멕시코 티후아나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당국은 사고 지역과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잔해들을 살피며 구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의 각종 제재를 뚫고 AI 딥시크를 만들어낸 창립자와 개발자들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태어난 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인데요. 다른 나라에선 안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딥시크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마을. 관광객들이 마을 입구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딥시크 창립자 량원펑이 태어나 자란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춘절에 고향을 찾은 량원펑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관광객들은 위인의 생가를 둘러보듯 량원펑의 집을 구경합니다. 所以想来看看他故乡什么样子，为我们国家科技长脸的一个很棒的。 딥시크 개발사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저성능 반도체를 사용했지만 미국의 인공지능 AI 모델들보다 뛰어난 성능의 AI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딥시크는 중국 국민들에게 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OpenAI 闭源也无法阻止被别人赶超，所以我们把价值沉淀在团队上，我们的同事在这个过程中得到成长。 딥시크 개발에 참여한 젊은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의 개발자들은 대부분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경력 1, 2년 미만인데 량원펑은 이들이 모두 본토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1995년생 개발자 러프리는 젊은 천재로 인정받아 샤오미로부터 20억 원의 연봉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我从连 Python 都不会的一个人，4个月以后投了我们在远处领域内的一篇顶会论文。 영웅 대접을 받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딥시크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딥시크를 통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도 개인정보 사용이 불투명하다며 지난달 29일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고 네덜란드도 자국 사용자들에게 사용 주의를 경고하는 등 견제 움직임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새만금 수락갯벌입니다. 이곳에는 2029년까지 새로운 공항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수많은 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공항 건설 계획과 조류 충돌 위험성을 취재했습니다. 신공항 예정지에서 10km가량 떨어진 간척농경지에서 새떼가 날아오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큰기러기 물입니다. 좋기 수천 마리 이상입니다. 해질녘에는 바다에서 다시 육지 쪽으로 큰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듭니다. 신공항 예정지 바로 옆 군공항인 군산공항 활주로 남단을 지납니다. 농경지하고 그다음에 바다와 그다음에 호가 아주 중첩이 돼 있는 곳입니다. 공항 주변에 있는 조류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일대에서는 많을 때는 최대 12만 마리의 조류가 관찰됩니다. 작은 오리는 물론 커다란 맹금류도 많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다른 공항들보다 높다며 계획 철회를 주장합니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와 평가를 해보니 최대 610배까지 높았습니다. 군공항 활주로를 이용해 여객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서산. 활주로 인근 농경지에 낯선 맹금류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겨울철 전국에서 10마리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가 관찰되는 참술입니다.
근처에서는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날아다닙니다. 현재 전국에 여객기가 운항하는 공항은 모두 15곳. 여기에 더해 8개의 신규 공항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입니다. 이 중 백령도, 서산, 새만금, 흑산도, 제주 제2, 가덕도, 울릉도 등 7개 신공항은 바다에 인접한 새들이 많이 관찰되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제주 제2공항은 기존 제주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2.7에서 8.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신공항들 중에도 위험이 높게 평가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새들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새들의 서식지랑 겹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영국은 포화 상태가 된 런던 히드로 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템즈강 하구에 신공항 건설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이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좀 새로운 인식도 가지게 되었고 위험성도 인지가 됐더라면은 제대로 이게 평가라든가 작동이 되었는지를 한번 좀 다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항공기 조류 충돌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확률로 발생한 단 한 번의 참사가 이제 우리에게 자연은 물론이고 인간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는 남자 프로배구 선두 현대캐피탈이 16연승에도 성공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인 18연승까지 이제 2승만 남겨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넘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15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현대캐피탈. 경기 초반 전통의 라이벌 삼성화재의 날카로운 서브에 잠시 흔들렸지만 주포 레오가 블로커 3명을 뚫는 강타로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팽팽하던 1세트 승부는 블로킹에서 갈렸습니다. 막심의 강력한 스파이크를 허수봉이 정확하게 막은 데 이어 최민호가 시간차 공격을 간파하는 노련한 블로킹까지 선보였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승부처였던 1세트를 가져오면서 현대캐피탈은 더욱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후 허수봉의 날카로운 공격이 제대로 살아났고 레오는 어려운 자세에서도 묘기 같은 득점을 성공시키며 2세트를 완벽하게 휘어잡았습니다. 3세트 최민호가 절묘한 서브 에이스를 연속으로 성공하며 점수를 벌려갔고 단신 세터 황승빈까지 블로킹 득점을 올리며 삼성화재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팀 블로킹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앞세워 현대캐피탈은 3대0 완승으로 16연승을 거두고 9년 전 자신들이 달성했던 역대 최다 18연승까지 2승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자부 최하위 GS 칼텍스는 홀로 36점을 몰아친 실바를 앞세워 올 시즌 처음으로 도로공사를 꺾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LA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 선수가 구단 행사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단 후 처음으로 각오도 밝혔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LA 다저스 선수들이 모처럼 지역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판 타자 프리머는 어린이들과 시간을 가졌고 글래스나우는 패스트푸드점의 임시 점원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오타니는 소방서를 방문해 산불 진화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김혜성 선수도 다저스에 새로 영입된 동료들과 함께 지역 소방관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단 후 첫 인터뷰가 이뤄졌는데 역시 시작은 자기소개죠. My name 해성 Kim. HYESEONG KIM. 현지 취재진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진 가운데 올 시즌에 대한 기대와 각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냐는 말 듣고 싶고 최고의 팀에 왔기 때문에 저도 이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올 시즌 꼭 도움이 돼서 또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NBA 샌안토니오의 웬반야마가 선보인 차원이 다른 3점 슛 보시죠. 2m 21cm의 체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2월의 첫 주말 서울은 맑은 하늘에 날도 예년보다 포근했는데요. 밤사이에는 남쪽에 비구름도 물러가겠고요. 내일은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볕이 비추겠습니다. 기온도 계속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절기 입춘인 모레는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강해질 걸로 보이니까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내일 밤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짙어지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아래까지 좁혀질 수 있겠고요.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청주 8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8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을 지목해 탄핵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극렬 지지층에선 재판관들의 가족과 사적 관계, 오래전 발언까지 들춰내며 헌재를 공격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건지, 국가 최고 헌법기관이 무력화돼도 헌정 질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